네, 오늘부터 이제 12주 동안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전문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이제 총론 시간이 되는데요. 특별한 강의 내용이라기보다도 앞으로 12주 동안 저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과 과목이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넓은 제목으로 흔히 붙일 때는 정신역동, 사이코다이나믹이라는 용어를 쓰죠. 사이코다이나믹. 이 역동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고전적으로 쓸 때 이제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12주 동안 공부하게 되는 이 정신역동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그 인간 이해의 틀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역동에 대한 개념들은 이전에 배우신 분들도 있고 처음 생소하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신역동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내용을 우선 처음 시간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정신역동이라는 개념은 간단히 말하자면은 현재랑 과거가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그 지금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바로 이 현재에 관련된 것이죠,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떠한 그 난국에 봉착해 있거나 갈등 상황에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런데 그러한 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신역동은 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고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가 그 현재로서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출발한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이거나 또는 과거의 어떠한 그 문제들을 패턴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역동의 개념은 결국 이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연결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가 자기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상담이든 아니면은 조언자를 찾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서 그 사람처럼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유난히 이 사람은 그 상사와의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갈등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이 없을까? 또는 생각이 좁을까? 또 우물한 개구리 마냥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을 못할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그 패턴이나 과거의 이런 상사와 비슷한 관련된 어떤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사와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흡사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현재는 분명히 그 내담자와 그 상사와의 관계가 되죠. 이게 현재입니다. 근데 과거는 그의 내담자와 자신의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분은 같기도 하면서 다릅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것이 같다, 무조건 다르다 이런 그 단순한 맥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은 어떤 것이 흡사하고 또 어떤 것이 다른가를 비교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역동이라는 제목은 이 중에서 흡사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더 세밀하게 따져보는 데 의의가 있죠. 그래서 내담자와의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과거의 내담자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흡사한지 그래서 비슷한 반응으로
예전에도 아버지에게 주눅 들듯이 지금도 상사에게 유연한 대처를 못하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려면은 결국 이 연결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신역동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이 과거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은, 저러한 모양들은 과거의 어느 때의 문제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이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이 정신역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해와 설명의 잣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 없죠. 너무나도 개별적이고 또 각자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풍요함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때 제 내담자가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 속에 있는 상류계층의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친다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한계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대신 경험해 볼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담자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비록 자기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은 내담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면 어떤 결과가 있다. 또 지금의 내담자의 저러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틀들이 많이 있죠.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한 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해와 설명의 잣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결국 이 잣대를 가지고 그 내담자를 얼마나 더 잘 이해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잣대가 없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다 처음부터 이제 생소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모양을 그려내기가 쉽지가 않죠.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다면은 그 틀에 맞추어서 어떤 면들을 이렇게 대조해보고 비교해보고 맞춰보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정신역동 이론들은 이미 기존의 많은 내담자들을 경험하고 그 내담자들의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았던 노력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작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주죠. 그래서 정신역동의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 이론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내담자를 간접 경험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정신역동의 틀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용어와 이제 전문 용어라는 이름으로 제가 붙여봤는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상담을 공부할 때는 이 전문 용어를 많이 배우죠. 전문 용어를 많이 배우다 보면은 내담자를 설명할 때도 이 전문 용어로 대부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벌써 오늘 이 정신역동이라는 말도 전문 용어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역동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잘 못 알아듣고 일반적인 용어에 그냥 역동이라는 의미밖에 생각을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와 설명의 잣대로 많은 이론을 배울 때는 대부분이 이제 이 전문 용어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우선입니다. 우리도 이제 많은 전문 용어를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문 용어를 일반 용어로 또 풀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그 지식이 충분히 활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상관계 이론에 good enough mother라는 용어가 있어요.
번역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은 보통 이제 충분히 좋은 어머니다. 그만하면 좋은 엄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일반 용어가 아니고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 위니콧이라는 학자가 그 양육자인 어머니의 어떤 특성을 설명할 때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어머니의 특성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할 때 이제 용어로 전문 용어로 good enough mother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 그런데 이 용어를 전문 용어로만 이렇게 언급하면은 의사소통에서 아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은 우리가 일반 용어를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되돌려 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의사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있죠. 특히 이제 내담자를 이해하면서 당신은 자녀를 키우는데 이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담자가 충분히 좋은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인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또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반 용어로 보통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눈높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잘 못하신 것 같으네요. 라든지 엄마가 애가 칭얼댈 때 얼마 정도의 입장으로 그걸 받아주셔야 되는데 너무 받아주지 못했다라든지 뭐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의미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전문 용어를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이 전문 용어를 일반 용어로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목에 걸맞게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이코어널리시스. 어널라이시스라는 게 이제 분석이라는 뜻이고, 사이코라는 말이 이제 정신 또는 심리. 그래서 심리 분석이라고 대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이 사이코라는 단어를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게 익숙하고, 심리학과 사람들은 이제 심리라고 쓰는 말이 익숙하죠. 그래서 사이코 세라피라는 말도 정신치료,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치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심리학과 사람들은 이제 심리치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이코라는 말은 마음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분석이라는 용어와 이 정신치료라는 용어도 크게 다른 의미는 실은 아닙니다. 프로이드가 이 정신치료라는 용어가 있는 시대에서 보다 자기에게 독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정신치료라는 어떤 개념으로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치료가 결국 이제 정신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개념이 이제 학계에 알려지면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이해의 부분에서 획기적인 이제 획을 긋는 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프로이드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이드는 그 전에 인간 이해와는 사뭇 다른, 물론 상당히 과거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전통들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했는데 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아주 독창적인 학문적인 주장을 하게 되어서 프로이드야말로 이 인간의 깊이 있는 이해의 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이론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가 3주에 거쳐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 강의가 이제 자아심리학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아심리학은 모두 다 프로이드 이론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프로이드의 중요한 줄기를 받아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강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지만은 간단히 이 시간 조금 이제 이 원류로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생각해 보자면은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무의식의 개념을
설명한 것, 그리고 이제 정신결정론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것이 그 이론의 핵심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의 기저에 실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을 판단하는 동기가 되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유들이 담겨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이상으로 모르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그 동전의 앞뒤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정신결정. 이 결정이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은 이미 과거에 현재의 어떠한 현상을 벌어질 만한 요인들을 다분히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킥 디터미니즘. 결정론. 그러니까 그 신학에서도 예정론이라는 말이 있죠. 그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게 이제 장로교 그 켈빈주의의 가장 아주 고전적인 설명이죠. 근본적인 설명이고 모든 그 신학이 다 그걸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기회도 없는 거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그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럴 리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죠. 이 정신결정론이라는 설명도 그런 의미로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즉 우리의 현재의 삶이 상당 부분 과거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밥 먹을지 안 먹을지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갈등 상황에서 이거냐 저거냐라고 할 때 대부분 어느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갈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향으로 가게 될지는 상당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심층적으로 프로이드가 이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심리학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정신결정론과 가장 제가 보기에 흡사한 거는 이 나방이나 나비가 이제 밤에 불을 쫓아서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백열등 하나를 이렇게 켜놓고 시골에 가면은 밑에는 이제 양동이 같은 거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벌레가 불이 켜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를 달려들어서 백열등에 부닥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물에 떨어져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빤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아니 불을 피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벌레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방들은 그렇게 못해요. 벌레 불만 켜 있으면 달려들어가지고 목숨이 가는 한이 있어도 불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동물의 본능적인 속성 속에 이 불을 추구하는 빛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판단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이 방향성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흘러가는 성향들이 보통 언제 그러면은 결정되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프로이드는 그것을 한 6, 7세경까지 성장하면은 대부분 다 결정된다.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유치원 때부터 이미 다 배웠다. 이런 책도 낸 적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부분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이론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무의식의 발견과 정신결정론의 설명을 그 인간 이해의 틀로 하여서 인간이 그러면 어떠한 그 심리적인 그 형태를 갖고 있느냐. 나름대로 이제 무형이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형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구획화하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 삼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서, 그 프로이드는 그런 구획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난 인간 이해의 구획화를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하고, 그 후기에 나타난 이제 프로이드의 인간 이해의 틀을 구조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르죠. 가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지형학적인 이론은 인간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대개 이제 위 부분은 이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밑에를 무의식이라고 보통 그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 물론 이제 중간에 전의식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나중에는 의식 부분에 포함될 건 의식적으로 두고 무의식에 될 건 또 무의식을 두고 해서 대개는 이제 두 가지 그림으로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둘로 간단히 나눈 겁니다. 구조적 이론은 그 형태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쉽게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세 부분으로. 그래서 인간을 자, 초자, 원본능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죠. 이러한 인간 이해의 틀이 인간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막연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틀에 맞추어서 인간을 보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잣대입니다.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면은 그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만약 이제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그림이 여기 있어요. 이 그림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전체를 훑어보면서 이 그림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보죠. 막 정신없이 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1분 사이에 봤던 데를 또 보고 봤던 데를 또 보고 해가지고 골고루 다 보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빼뜨리면서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체계적인 사람은 그 시간을 안배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구획을 나눕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분이다 그러면은 10초씩 6부분 나눠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6개를 나눠서 이 부분 한 10초 보고, 이 부분 10초 보고, 이 부분 10초 보고, 이렇게 이제 골고루 시간을 안배해가지고, 그, 구획을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볼 때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어떤 부분에 뭐가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기도 좋아요. 우리가 뭐, 여기 이제 왼쪽 구석에는 뭐가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형학적 이론이나 구조적 이론도 그 무형의 어떤 마음이라는 인간의 그 심리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틀을 통해서 가시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설명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각각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은 무의식대로의 특성이 있고 의식은 의식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서로 어떻게 상충되거나 보완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많은 그 이해에 그 도움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정신분석을 실제로 이제 치료에 동원하였을 때 그 내담자의 많은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작업하느냐라는 데 있어서 프로이드는 이 저항과 전이와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발견하고 설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 이해의 틀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느냐라는 의미를 잘 설명해 놓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12주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이
저항전이 해석 부분을 잘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상담의 기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그 역동상담의 기초나 역동상담 연구나 이런 과목에서 해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많이 담지는 않고 주로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 많은 부분들은 그 윗부분, 이런 물식이나 지형학적 이론, 이런 것에 흡사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12주 동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은 그 후대 학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인 이제 발전과 변천을 거듭합니다. 그 변천을 거듭한다고 해서 그 초반 이론들은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초반 이론은 초반 이론대로 나름대로의 명맥을 고수하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줄기가 생겨서 그 전의 이론을 능가하거나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가 그 12주 동안 나누는 큰 주제는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변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프로이드의 그 본질적인 그 심리학 이론은 프로이드 심리학 혹은 본능 심리학이라고 흔히 설명을 합니다. 본능 심리학. 저는 이런 용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프로이드의 아주 독창적이고 출발 근원이 되는 이론을 따로 딱 떼어서 본능 심리학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이드의 그 기본적인 줄기를 잘 이어받으려고 노력했던 학자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자아심리학에 본능 심리학을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본능 심리학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비교적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기를 들지 않고 프로이드의 그 큰 줄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이론에 보강들을 한 그러한 경우들을 가리켜서 자아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점차로 이 자아라는 부분, 아까 이제 그 인간의 그 이해에서 그 구조로 보자면은 원본능, 자아, 소자 이렇게 세 부분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아심리학은 이 자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는 것이죠. 흔히 이제 프로이드는 그 본능, 원본능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원본능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학자라고 이해를 하기 쉽지만은 실은 그도 그 자아의 그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인 그 안나 프로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하트만이라는 던지 또 몇몇 학자들이 이 자아심리학의 부분들을 더 정교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자아심리학에 대해서 기본 개념 그리고 자아의 형성, 특별히 이제 그 초자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두 주를 할애하려고 해요. 이 초자를 설명하면서 자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원본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앞에서 그 분석 그 정신역동이 그 역동상담 기초나 그 연구 이런 과목들에서 이 자아 부분이나 원본능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적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좀 피하고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그 이번 그 교과 과목에서는 초자 설명을 더 많이 강조해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아심리학자에서 출발을 하였지만은 보다 그 인간의 틀을 그 관계 안에서 설명해내려는 움직임을 출발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성 학자가 이 대상관계 이론을 그 처음 출발시킨 학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대상관계 이론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각자 학자들의 내용들의 설명들이 상당히 색깔들이 많이 달라요. 그 어머니와 아이, 즉 이제 양육자와 피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결국 그 부분이
이 성향이나 성격을 구성하는 아주 주된 이유이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은 각각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독특한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자아심리학은 보통 이제 그 프로이드 얘기에 집중하고 다른 학자들도 다 그 프로이드라는 이름 밑으로 다 들어가는 편이지만은 대상관계 이론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특출하다고 생각하는 학자 이름들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대상관계 이론은 이제 4주 동안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5강부터 이제 8강까지 저희가 대상관계 이론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인 5강에서는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6강에서 이제 클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7강에서는 대상관계 이론가 중에 말러라는 또 여성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특히 이제 그 3세 이전까지의 과정, 0세부터 이제 3세까지의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가 변화가 되면서 아이가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성장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한 학자예요. 그래서 말러의 이론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공부하고 8강에서는 위니콧이라는 학자, 이 소아과 의사였다가 이제 분석 공부를 해가지고 특히 어린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특출난, 실제로 자기가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들이 많아서 아이에 대한 이해가 아주 능숙하게 잘 그 이론에 녹아나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심리학, 셀프 사이콜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신분석의 전천에 이제 후발주자이면서 물론 이 자기심리학을 주장한 이 하인스 코헛 이 사람도 출발은 이 자아심리학에서 항상 줄기는 이 프로이드적인 심리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뿌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아심리학에서 출발했지만은 나름대로의 이론들을 정리해서 독창적인 또 주장을 하게 된 코엇의 그 설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3주 제9강, 10강, 11강이 3주 동안에 자기심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9강과 10강 두 강의는 이 자기심리학 코엇에 대한 이론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11강에서는 꼭 자기심리학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스턴이라고 하는 말러와 같이 이제 성장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해낸 학자인데, 말러는 주로 이 대상관계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해를 하였는데, 스턴은 이 자기라는 개념들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간의 발달을 생각해서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어떻게 인간의 발달들을 설명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강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론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전체 12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기심리학 이후에도 많은 이론들이 등장을 했죠. 특히 이제 자기심리학 시기보다 조금 더 앞선 1950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체계 이론이 심리학 학문에 이제 투영이 되기 시작한 이 변화가 큰 이제 급진전하는 어떤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1950년의 체계 이론의 등장을 통하여서 인간 이해가 어떤 새로운 줄기가 생겼냐면 바로 가족치료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집단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교과 과목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고, 개인에 대한 인간 이해에 대한 틀에서 자기심리학 이후로도 상호 주관성 이론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해서
또 공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심이 있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저작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새로운 얘기까지 등장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의 그 틀 안에서는 이 세 가지까지 부분을 우리가 다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론이 자아심리학이 되었던 대상관계 이론이 되었던 자기심리학이 되었던 결국은 우리가 그 반복되면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때 유념하게 되는 것은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록 이제 자기심리학이나 자아심리학은 관계에서 특별히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영역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각각의 이론들이 다 그 나라는 존재와 그리고 대상, 너죠 너. 대상이라는 존재의 상호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형성되어 나가느냐 이 부분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관점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형성될 때는 이 나와 너의 이 겹치는 부분, 이 만나는 부분을 통해서 서로 이제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또 우리가 흔히 상담 안에서 갖는 문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환경과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주침이 우리에게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을 해서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려는 것이 정신역동,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이죠. 비교적 자아심리학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나의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내 나름대로 하는 데 있어서 그저 주변에서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에 불과한 것이에요. 무대의 주인공은 나고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다만 이제 내가 빛나고 내가 능력을 더 이렇게 갖기 위해서 옆에 이제 이렇게 배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입장으로 대상을 다룰 뿐이지 대상이 어떤 결정적인 핵심 인자이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아심리학의 관점이죠. 이게 잣대입니다. 자아심리학적 잣대는 이쪽에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대상관계 이론은 극단을 치우치고 있는데 대상관계 이론은 잣대가 대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의미에서 백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대상이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양이 입혀지는 겁니다. 나는 일종의 진흙에 해당하고 대상, 나를 키우는 양육자나 나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주물러서 나를 조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우하여 왔고 나를 어떻게 세워줬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양이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초기에 내 나름대로의 모양을 형성하기까지가 훨씬 더 결정적이고 그 이후로는 그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쨌건 대상관계 이론은 조금 더 이 대상에게 치우친 이 잣대가 대상에게 더 치우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심리학은 치우치고 아니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에 비하자면은 조금 더 나의 관점을 더 많이 다루고 또 자아심리학에 비하면은 대상을 또 상당히 고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심리학은 이 관계, 계속적으로 관계를 벌어지는 그 관계의 장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그림이지만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이해의 초석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론을 배우더라도 어떤 개념을 얘기하더라도 그 이론을 얘기할 때 그 이론이 나에게 관점은 어떤 의미로 담는지, 또 대상에게는 어떤 의미로 있는지, 그 관계들은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어떠한 이름으로, 어떤 용어나 어떤 전문 용어나 어떤 개념으로 설명해내는지, 그런 이 간단한 그림 안에서 그 많은 설명들을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포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이 잣대들을 통하여서 인간을 보다 쉽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있는데, 문제는 그 이론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미미한 차이를 갖고 심지어는 서로 상반된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론들이 서로 부닥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나만 가르쳐 주면은 좋겠다. 복잡하게 내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뭐가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도식화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의 얘기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그 각각의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 내담자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모순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 이론들의 진위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 틀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론에만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배우면은 굉장히 혼란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결국 12주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론이나 개념이나 용어나 이런 모든 것들 이전에 어떤 현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현상은 가장 쉽게는 그 나이대에 아이가 보이는 어떤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갖는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세가 되면은 아이가 걷기 시작하죠. 겨우 기면서 세상을 보던 아이가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벌떡 섰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한 발걸음 탁 해서 이제 걷기 시작하죠. 자세도 거만하게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걸음걸이를 통하여서 아이는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자기 이해나 어떠한 것을 배울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걸 바라보는 엄마가 있죠?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걷는 아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각각이 다 다르죠. 대개는 어이구 참 잘했네 하고 막 반겨주고, 어디 한 발걸음 더 해라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칭찬하고 지지해주죠. 그럼 아이는 신이 나서 이제 더 걷기도 하고 더 거만한 자세로 이제 걷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이론들이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말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설명을 하고, 스턴도 설명을 하고, 프로이드도 설명을 하고, 이론들에 대한 어떤 이름들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들을 때 이제 그 용어에 치중하다 보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현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상. 저 이론은 바로 이러한 그림에서 이해를 했겠구나 라고 했다면은 이 현상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나중에 보면은 이론들이 달라도 현상은 동일하거든요. 아이가 서서 걷는 장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 너, 그 관계에서 그림을 보면은 내가 있고 또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그것과의 교류가 있어요. 그 부분, 이 현상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어떤 학자들은 A라고 부르고 또 어떤 학자는 B라고 부르고 이제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말로는 이렇게 탁 걸을 때 하는 이 용어를 특별한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은 세상은 내 밥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 개념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시기, 이러한 시기에서 이 이론가들은 왜 무엇에 더 관심을 둘까? 그의 배경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 배경의 가장 큰 차이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드적인 자아심리학자들의 관점은 그 나에 관심을 많이 둬요.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은 양육자에 관심을 두고 자기심리학은 조금 더 독특한 어떤 시점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관점이 어디를 더 중시하면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 관점에 따라서 이론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각각의 이론의 차이가 공통분모가 생깁니다. 이게 아이의 그 일어서서 걷는 장면이 갖는 다양한 측면들을 어느 학자는 A의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또 어떤 학자는 B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학자는 C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은 되게 이게 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는 옳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야에서 볼 때는 너무 이제 고집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느 학파에 대해서 추종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공통분모, 이러한 그 현상에 대해서 각각의 이론가들이 관점을 어디에 두고 결국 이걸 뭐라고 설명해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해석들을 이렇게 충분히 통합해서 새로운 설명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시리즈 배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치 않은 용어들도 많이 접하실 수 있고 익숙치 않은 개념도 많이 접하겠지만은 현상은 익숙하지 않을 건 없어요. 현상은. 제가 처음에 이 정신과 의사가 되고 강의를 하면서 그 강단에 섰을 때 드는 느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로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기록상담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강의 초반에 하실 때만 해도 전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접 갖는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잘 알지만은 충분한 경험은 부족하죠. 지금은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둘이나 있어가지고 그 성장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과 실제로 양육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들을 봤을 때 저 어머니들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론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오히려 나보다 더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이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잘 알고 있는 바가 없어요. 근데 현상은 개인적인 경험, 물론 그것이 이제 좀 자기
관점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경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의 그 경험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현상과 이론이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론 배울 때 또 이론만 계속 머물러서 배우면은 나중에 또 연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분들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연결 작업이 항상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현재와 과거의 연결이 결국은 이 역동의 어떤 틀이 되는 것처럼 이 이론과 현상을 연결하는 것, 좀 통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2주 동안 쭉 집중해서 나가신다면은 비록 이제 다양한 이론이기 때문에 다 소화해내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그 줄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잡아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저희 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내용 보시도록 하시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항상 질문을 올리셔서 그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항상 그 여러 가지 그 의문이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자아심리학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